네, 8,000명에 육박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5명을 기록했습니다만 위중증 환자의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등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어제는 또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4,000명대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지금 3,800명대, 그러니까 28일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정부는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감소세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난 12월 넷째 주의 확진자 수는 12월 둘째 주 신규 확진자 수로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감소세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확진자 수가 주간 확진자 수가 14,000명대에서 10,000명대로 많이 감소한 효과, 특히 이제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어르신들의 감염이 줄고 또 그만큼 또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확률도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중환자 병상수라든지 또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주까지 좀 증가세에 있었고 또 지난주까지 그 주간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했던 수치가 있어서 아직은 좀 안심하기 어려운 우리가 확진자 수와 감염을 더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통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가 위중증 환자 감소세에 이제 영향을 주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8일째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위중증 환자 감소세는 언제쯤 이제 감소로 접어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퇴원을 좀 호전이 되셔서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위중증 상태로 진행돼서 이제 폐섬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빠르게 좀 호전하기 어렵고 네. 인공호흡기라든지 또 투석기라든지 또 뭐 체외 순환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져서 재원 일수가 좀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위중증 환자 수의 감소 그리고 계속 남아있는 분들의 빠른 호전 이런 것들이 조금 위중증 재원 환자 수를 좀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지난주까지도 계속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고위험군의 예방을 좀 예방하고 또 감염되신 분들이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초기에 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이는 노력들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죠. 31일에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합니다. 지금 현재 거리두기 조치 기한이 이제 내년 1월 2일까지인데 지금의 추이를 봤을 때 이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떤 방역 상황이 조금 12월 셋째 주보다는 조금 좋아졌지만 네.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어느 만큼 완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신규 확진자 수나 중환자 수, 또 중등증 입원이 필요한 환자 수가 증가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겨울철이고 델타 변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접종자가 이제 전국적으로 890만 명 정도가 아직 예방 접종을 못 맞고 계신데 뭐 신생아부터 이제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들까지 코로나19는 뭐 연령을 가리지 않고 다 감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얼만큼 많이 빨리 확산되느냐라는 것들이 추가적인 위중증 환자 발생 또 중등증 병상 부족 이런 것들과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조금씩 완화해야 되고 또 늘어날 확진자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의료 대응 체계, 위중증 병상부터 또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재택치료라든지 생활치료센터 또 보건소에서 역학 대응 인력의 역학조사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조금 대응 체제를 좀 갖출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확진자 수와 방역 위험도를 낮추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다시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대응 체계를 좀 더 구축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변수가 오미크론 변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미크론이 대유행으로 번진 국가들이 많아요. 이게 통계를 보니까 오미크론이 등장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가 넘게 급증했다. 이런 통계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도 외국처럼 이렇게 큰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특히 이제 오미크론 해외 상황하고 또 우리나라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미크론이 빠른 전파력, 거기다가 기존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사람들 간의 만남이 많아지게 되면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남아공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들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아공 같은 경우에 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뭐 48세라든지 비교적 젊은 층이 많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률은 좀 낮지만 그동안 2년 동안 한번 감염이 앓고 지나가서 어느 정도 자연 면역이 조금 있는 네. 인구군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예방 접종률이 충분히 높고 또 2년간의 어떤 팬데믹을 통해서 영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을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분율 이런 것들을 좀 다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방역을 이제 잘 해오셨고 또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접종을 아직도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빠르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890만 명이 이제 어느 정도 천천히 감염되느냐 아니면은 단기간 내에 폭증하느냐에 따라서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염 전파 위험성을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가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섣부르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보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참 불안한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경미한 증상이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게 안심할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위중도를 비교할 때 델타 변이와 지금 비교를 해서 위중도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보고는 뭐 30% 아니면 뭐 60% 정도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초기에 우한에서 시작됐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을 전역 휩쓸었던 G군의 어떤 D614G 변이가 있던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2.2배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초기에 유행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중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초기 바이러스보다 이제 더 안 좋은 점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빨리 감염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더군다나 기존의 면역이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약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돌파 감염 같은 것들이 빨리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020년도에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중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환자들이 특히 병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빨리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890만 명 미접종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 입원율이 20%라고만 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입원 환자가 증가하게 되고 병상 부족 상황이 또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미접종자분들은 빨리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경미한 증상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로 전락하는 이제 코로나19가 감기와 독감이 되는 그런 단계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팬데믹 종식 신호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가장 좀 바라는 바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전혀 안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가볍게 걸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어야지 들어와도
감염이 돼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접종을 충분히 맞아서 돌파 감염이 생겨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예방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되면 위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등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조금 노출될 수 있도록 노출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일상 회복으로 나가면서 고위험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부스터샷이 최선일 것 같은데 정부가 미국 화이자사의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죠. 팍스로비드를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또 위중증 상황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복용하시게 되면 위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제 90% 예방해주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위중증 환자를 이제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병상 여유를 좀 더 가지고 의료 대응 체계 그리고 비코로나 환자들도 이제 여유 있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임상 시험 데이터와 이제 실제 사용됐을 때 어떤 데이터 같은 것들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이 임상 시험과 실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임상 시험에서 참여 대상자가 예를 들면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예를 네. 들면은 뭐 백신 접종을 하셨던 분이나 또 심각한 간 질환이나 콩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제외됐다든지 또 임신부나 또 감기 수유부 같은 경우에도 제외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이 다 이제 포함된 상태에서 약의 효과를 또 좀 봐야 되겠고 네. 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약이 얼만큼 많이 공급돼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일단은 좀 기대는 많이 되지만 조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충분히 하면서 대비를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충분한 예방 접종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치료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치료제가 이제 오미크론에 특히 이제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다시 검증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먹는 치료제 이게 모두가 원한다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처방 대상자가 어떤가요? 네, 일단 그 임상 시험에서 효과를 본 대상군은 감염 증상 시작일 5일 이내에 네. 그리고 이제 중증이나 고위험군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은 이제 임상시험을 설계한 과정을 보게 되면은 실제 이제 팩스로비드를 투약하는 군 그리고 팩스로비드가 아닌 가짜 약을 투여한 군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 팩스로비드를 투여한 군 1,000명 중에서는 한 8명 정도만 중증이나 입원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가짜 약을 투여한 군에서는 1,000명 중에 한 66명 정도가 중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90%에 가까운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이제 거꾸로 말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1,000명 중에서 66명을 제외한 나머지 900명 이상은 굳이 약을 안 먹어도 이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보다 좀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께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약을 드리는 전략들을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위험 요인이 많고 연령이 많으시지만 실제로 확진되신 분들을 뵙게 되면은 거의 증상이 경미하고 자기가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겠고 검사했더니 그냥 양성이 나왔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굳이 약을 투약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위험 요인이 없는 젊은 분인데도 굉장히 심하게 앓으시면서 통증도 심하고 열도 많이 나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약의 투약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네.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서 좀 중증으로 갈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리고 굳이 약을 안 드셔도 되는 분들이 약을 드셔서 괜히 뭐 간이나 신장에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우리가 이득과 위험을 충분히 저울질하면서 효과적으로 약을 투약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작용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부작용 가능성은 어떤가요? 네, 지금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팩스로비드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 간의 이상 반응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가벼운 메스꺼움이나 설사, 그다음에 어지러움 이 정도만 보고가 돼 있어서 네. 큰 이상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번 임상 시험에 포함되지 않았던 간이나 신장이 많이 나빴던 분들은 괜찮을지 또 중요한 또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팩스로비드를 드시면서 다른 약들 간의 상호작용, 특히 다른 약의 어떤 약물 농도가 더 올라가면서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검사해서 바로 처방받아서 집에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초기에는 우리가 재택진료센터에서 대상자분들을 좀 충분히 기본적인 검사,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검사 같은 것도 해보고 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어떤 세균성 폐렴이나 요로 감염이라든지 열이 날 만한 다른 질환은 없는지 좀 충분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처음에 이제 PCR 검사로 진단받으셨을 때 바이러스 양을 좀 봐가지고 이분이 급성기에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좀 고려하는 진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초기에는 재택치료센터에서 어느 정도 대면 진료와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서 같이 약을 투약하고 또 중간에 이상 반응에 대해서 한 번 더 진료센터로 오셔서 모니터링해서 간 기능이나 뭐 신장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진료 전략이 초기에는 좀 필요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부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이제 사용 승인을 내렸고 또 다른 또 먹는 치료제 이 머크사 몰누피라비르는 아직 이제 사용 승인은 안 됐는데 추가 검토할 게 남아 있다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발표된 게 일단 화이자사와 이 머크사 포함해서 먹는 치료제 약 100만 명분을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게 지금 100만 명분이면 충분한 물량인가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이 초기에 들어올 것이고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고위험군이 얼만큼 중증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는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100만 명분이 좀 부족해 보이진 않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팩스로비드 이외에도 기존의 다른 치료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특히 예방 접종률을 높이게 되면은 이 예방 접종이 이제 중증화를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해 줄 것인가 중증화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기에 들여오고 또 진짜 필요한 분에게 좀 적극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는 잘 치료가 됐는데 어떤 다른 이상 반응 부작용 때문에 건강이 좀 나빠지시면 안 되니까 이 약을 조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초기엔 좀 조심스럽게 써나가는 것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개발이 돼서 승인이 된다면 이제 이 먹는 치료제 물량 부족 문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줄 것 같은데 이 국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언제쯤 출시가 가능할까요? 네,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상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성적을 보여도 네. 3상에서 이제 진짜 효과가 있을지를 결정할 때는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좀 효과가 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 무리하게 3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임상 시험에 참가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네. 또 그다음에 나왔는데 기존 치료제보다 뭐 효과가 좀 충분히 좋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성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치료제보다 더 좋은 또 아니면 다른 적응증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그런 치료약들을 임상시험에 들어가는 게 이제 좀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이러한 새로운 신약들이 나올 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중증이나 사망에 가는 경우, 그러니까 위약을 드시고 그렇게 가시는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약의 효과를 알게는 되었지만은 그분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좀 사망하시거나 참가하셔서 중증이 되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임상 시험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하는 좀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임상 시험 참가자들이 얼만큼 좀 기꺼이 참여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물론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이제 쉽진 않을 수가 있겠고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됐던 어떤 정보나 후보 물질들은 지금 이제 팩스로비드가 나온 것처럼 또 다음에 다른 상황에서 또 지금까지 진행됐던 약들을 또 다시 재활용하거나 또 다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상 임상 시험까지의 어떤 노력들도 굉장히 또 좋은 정보로 우리가 가지고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